오늘 새벽에 미국 3대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모두. 유럽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약간 올랐고, 뭐 주식시장은 특별하게 얘기 드릴 게 없어요. 이미 얘기를 다 드렸고, 확정 국면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 유발을 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가 약간 쉬고 있는데, 이 탄력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의 PPI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급등했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뭐 이게 뭐 1월, 2월 이게 1월, 2월, 3월,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추세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로 낮은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PPI가 위로 올라가는 게 반영되면 CPI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사 중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에 있는 그 본드 가격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수익률 이런 것들을 밀어올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는 했죠. 이런 우려 때문에. 근데 향후에도 이게 채권 수익률은 일정 수준 계속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를 근자에 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그 변동성의 영향성은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향후의 변동성은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뭐 아케거스처럼 예기치 않은 어떤 이슈가 터졌는데 그게 굉장히 파워가 세다거나, 아케거스보다는 훨씬 더 큰 영역의 규모의 상황이 나온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가 아닌 긴축적으로 선회하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이 두 가지 말고는 크게 조정의 가능성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용자 잔고를 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이후 한 3.5배 정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도 안, 그러니까 한 배도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용자가 팽창할 가능성은 충분히 논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뭐 증권사들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광기들이 약간 잠잠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시장 주변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SEC,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펙 강봉을 재차 경고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밋빛 수출을 투자자들 호도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스펙이 뭔지를 모르실 건데, 우리나라에도 코스닥 시장에 스펙들이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보면 스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무위키에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간단히 나무위키에 보면 스펙이라고 나오죠.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는, 이거 아주 쉬운,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 게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상장된 스펙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그 일반 비상장 기업 중에서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모색해서 그냥 M&A를 해요. M&A를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이 기업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의 핵심은 목적은 뭐냐? 비상장 회사들 중에서 상장하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을 그냥 M&A로 흡수하고 그 회사의 기업의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주식시장에 남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이거 왜 나와서 뜨거워지는 거냐, 뉴스처럼.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CCIV라고 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이게 루시스 모터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상장이 될 거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루시스 모터스하고 주식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그 CCIV입니다. 보시면 한 10달러대, 10달러, 9달러 후반대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단기간에 이 수개월 만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1월 10일이었는데 이때가 지금 이게 2월 18일이니까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5배로 튀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루시스 모터스가 그 테슬라하고 경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상장 기업인데 상장된다 그러니까 테슬라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이 일로 뛰어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CCIV 스펙을 상장한 사람들은 갑자기 5배가 늘어났잖아요. 핵심 뭐냐? 실제로 그러니까 M&A가 얘하고 될지 안 될지 100% 확신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얘네가 CCIV 스펙이 투자한 애들이 내가 어디하고 M&A가 될 건데 그 기업은 얼마나 굉장히 성과가 좋은 기업이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매출을 낼 거야 라고 하는 막
실현이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헛소문들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글도 한 8년 만에 만든 성과를 단기간에 만들 거라고 막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주식시장이 광기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광기들이 주식시장을 또 밀어올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또 머리를 확 들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식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후반부에.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가 급격히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변화는 여기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그걸 계속 떠받치면서 받아줬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기관이 살짝 매수로 돌아섰죠. 이게 매수로 완전히 돌아섰는지 외국인들이 계속 받쳐서 사줄지 이건 판단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보여드렸던 한경 컨센서스 사이트에 이 NC소프트의 적정 가격이 쭉 표시되어 있죠. 근데 잘 보시면 IBK 투자증권이 있죠. 근데 적정액이 110만 원이래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전에 이 애널이 125만 원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바이지만 직전에 125만 원까지 타겟 목표를 했다가 지금 11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여기 이것만 그러냐? 이베스트 증권을 보면 이베스트 증권 120만 원이었죠. 120만 원이었는데 밑에 이베스트가 얼마에 했었느냐?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130만 원이었죠. 10만 원 내려왔죠. SK증권은 보시면 105만 원이었는데 직전에 125만 원이었어요. 뭐 내려간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하이투자증권 볼까요? 130만 원이었는데 하이투자증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125만 원. 이건 좀 올랐죠. 5만 원 정도 올렸죠. 근데 이게 지금 2월 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이후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4월 달 되면서 이게 변화가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변화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거는 IBK 투자증권의 이승훈 애널리스트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증가, 계속 월급을 막 올려주고 요새 저도 예전에 제가 전공이 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박봉에 중노동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요새 이제 게임 업체에서 억대 연봉을 호가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데 세상이 참 역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일본의 리니지 2가 올라갔는데 리니지 모바일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NC소프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매출이 7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매출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린저씨라 그래서 그 NC소프트 그 리니지인가요? 저는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리니지를 하는 아저씨들, 자금을 팡팡 써대서 아이템을 사대는 그런 아저씨들이 최근에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가 거꾸로 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 때문에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게 그 아저씨를 진짜 뿌리 나서 돌아서 버리면 국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들도 지금 노출된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이 적정 가격을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약간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NC소프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투자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서 감안을 하시고 뭔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올라왔다가 이렇게 깊은 조정이 안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등이 일시적 반등인 건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뭐 주식 얘기도 했고 채권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얘기를 안 했죠. 금도 얘기했고 뭐 유가, 환율 다 얘기했는데 부동산은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보유세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토지를 99년인가요? 대토하는 거죠. 정부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라고 하는 게 자체 100%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서 계속 유보되는 형태를 보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전에 추진하다가 도입을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부동산 보유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 대도심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빈부격차가 너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16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 인구 중에 빈부는 극히 소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GDP가 굉장히 높아서 뭐 미국을 따라잡힐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평균 $10,000인데 그것도 평균 $10,000지 농민공 같은 경우 혹은 뭐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수준 이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이 잘못돼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클 수 있지만 그 경제 규모가 컸다고 해서 그 해당 국가를 눌렀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하튼 그러니까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중국이 더 이상 그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저희는 그걸 넘어서서 $10,000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난 상태고 중국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넓고 교육이나 이런 데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중국이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사가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고요. 성유진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밑에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성유진 기자께서 여기 아리따우게 생기신 성유진 기자께서 기사를 쓰셨습니다. 2021년도 4월 10일자고 저금리 올라탄 밀레니얼 세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손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기사 내용 중에 정말 좋은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 서울 지역에 나와 있는 서울의 아파트 매수자의 연령대가 30대가 상당히 많고 40대 포함하면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이 30, 40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80년생이면 올해 한 42 정도 되나요? 43? 뭐 99년 뭐 2000년대 20대 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37%. 그러니까 그 주택 구매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지금 뭐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뭔가 살려고 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수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에서 뭐 연끌해서 뭐 주식 샀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번에 확 먹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뒤로 좀 더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모기지 금리가 계속 낮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지금 금리 동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리가 와 있으니까 그리고 집값은 역대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소득 수준 비해서 집값하고 지금 소득 수준에 대해서 집값을 서민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전에는 그 회사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지금은 아예 천지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근로자들이 임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값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어떤 그 수준의 차이는 임원하고 서민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보다. 그래서 서민들이 잘못하면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당히 낮으니까 그 낮은 금리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겠다고 달려든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통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보유세를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다르게 부동산 정책을 안 피고 있어요. 다만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약간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미국 주택청을 보면 주택청 데이터 중에 이건 뭐냐면 12개월 전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 대비 2020년이고 이 빨간 게 2020년 대비 202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작년에 2019년 대비 1월달 오른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작년 1월달 대비 오른 게 이만큼이니까 상당히 많이 뜨거워졌고 가격 지수가 올라온 걸 보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이 지수로는 지금 2007년도 중반인데 실제로 이 지수 말고 케이스 슐러 지수를 보면 2006년도 중반부터 주택시장이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차이가 있겠죠. 약간 인덱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2012년도 이후에.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이전에 누적 증가율이 3.9, 4.2 계속 증가 추세가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금리, 모기지 금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걸 보면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여기 보면 내려오고 있죠. 갑자기 쭉 빠졌어요. 2월 달에. 그 다음에 이거는 세 가지 데이터인데 파란색은 신규 주택 착공이에요. 근데 착공이 연 2달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규, 그러니까 한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 다 멀티 패밀리가 아니고 원 패밀리 이 판매량인데 주택 판매량인데 이 강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누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전 주택 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판매 쪽에서도 누그러지고 있고 착공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 지출이에요. 투자 지출인데 이 중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이거 있죠. 이 색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private construction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주거 관련된 투자 지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전체 주거 관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이나 개인하고 합한 게 전체인데 이게 거의 개인하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이것도 상승하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주택업자들 지수를 보면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던 게 멈추고. 그리고 이거는 동종이니까 보지 말까요? 이건 모기지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택 미국의 거래된 주택의 중앙값의 움직임이거든요.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주택 시장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 동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만 고지고대로 믿고 집을 안 사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세부적으로 분석을 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 각국의 문제는 이제 널뛰는 집값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골머리. 부동산 버블의 붕괴 신호탄이다 이런 위험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아니고 이제 수지 같은 경우에 대형 평형은 많게는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예, 있다고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조정받겠느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왜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 올라가는 탄력이 멈춘 것도 있지만 이 내려오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는 이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 추세 정도에 있는 장기 모기지 같은 경우는 3%대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지만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 하에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이면 고용이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커버하고 갈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다음 사이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서 대규모로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그 집을 사는 부채를 잘 상환하고 있다. 경기 확장 국면에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 가서 어려워질 때 부동산 시장이 수그러질 수 있는. 그래서 단기적 1, 2년 상황 하에서 부동산 버블이 급격히 꺼지겠느냐?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번 경기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면 위험성이 커지겠느냐? 예,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기사가 버블이 불안하다,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번 경기 수축 국면 사이클의 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고 올라오자마자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장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재건축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이거는 뭐 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도 관련이 있고요. 서울시의원들. 근데 서울시의원들이 민주당 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부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공약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1년 좀 넘는 시장 를 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방향을 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잡혀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현재 있는 부동산 정책의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약간 뭐 아마추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 기관차잖아요. PB들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기관차하고 같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멈추면 이거를 움직이도록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정책도 막 계속 한 1, 2년 쏟아내야만 실제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번 탄력을 세게 받으면 얘를 멈추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를 막 들이밀어서 쏟아 부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당장 어떤 이슈나 분석을 전문가가 했다고 해서 그게 당장 탁 스톱하거나 당장 확 밀거나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고하는 게 예전에는 이분 걸 대부분 많이 참고했어요. 김연아 씨. 이 부분이 주택연구원인가 어디에 연구원이셨거든요. 그러다 비례대표로 한 국민의힘 쪽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분 얘기를 전혀 안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정치인만 되면 이상해지는 거. 이분께서 정치인이 되시더니 발언의 객관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시각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 이분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분은 의견을 안 받고 있고 한문도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의견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 쪽의 의견을 좀 그래도 귀담아 듣는 편입니다. 가끔. 근데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은 금방 멈추거나 빨리 달리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또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미 보여드렸죠. 이게 잘 보시면 이제 국가들 중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수준에 산다는 국가가 보면 홍콩 이거 PIR 지수예요. 홍콩의 PIR은 45배.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의 PIR은 29배. 그 다음에 높은 타이완 한국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것만 보면 중국보다는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를 더 보면 이거 사이트가 어디냐면 눈베어입니다. 이것도 눈베어 사이트예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 볼까요? 예. 이건 뭐냐 도시별이에요. 여기 서울 28배, 뉴욕이 9배밖에 안 돼요. 여기 런던 13배밖에 안 됩니다. 베이징이 41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얼마나 전 세계에 비해서 높은지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공공재로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시장에 맡겼다가는 위아래로 극단으로 벌어져서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며 그게 이제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거 비용이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주거 비용 급증 때문에 소비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서민들이.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조임을 굉장히 세게 하는 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책에 대한 패턴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혼합적으로 주택가격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새롭게 부동산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은 끝자락으로 간 상태라고 보이고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개걸음을 치거나 그렇게 붕괴되겠느냐.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일정 수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보유세를 지금 정부에서 많이 쥐어짜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액션이나 것들을 던졌다가 갭 투자한 사람들이 뭐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정책을 필까? 요번에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요번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히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고, 다음번 경기 수축 국면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